어떤 급지 서열표를 봤는데 좀 아파트마다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맞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강남구에서도 굉장히 저렴한 단지들도 있거든요. 그런 건 또 마포보다 못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단지 위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강남구에서는 압구정이나 배치동이나 이쪽, 그리고 서초에서는 반포, 용산에서는 동부 이촌동하고 한남 뉴타운 쪽, 여의도는 시범아파트, 그리고 성수동은 트리마제라든지 아크로솔 포레스트라든지 그런 거, 잠실은 잠실주공 5단지하고 옆에 있는 엘스 리센츠 보면은 거기가 사실은 최상급지가 맞긴 하죠. 그 판교가 잠실 시세거든요. 근데 특히 판교 대장 단지가 그래요.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이 잠실 리센츠하고 시세가 비슷해요. 단지별로 따지면은 조금 안 맞긴 하지만 그래도 보면 상급지, 송파에서 봤을 때 송파도 되게 크잖아요. 거여마천은 좀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근데 가락동은 또 비싼데 가락동 내에서도 헬리오는 되게 비싸고, 또 나머지 구축은 조금 헬리오보단 많이 저렴하고, 이래서 이렇게 급지를 나누는 것보다는 사실은 단지별로 나누는 게 더 좋긴 해요. 이거 급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나누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애매할 수 있죠. 이게 급지가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어디는 신축 어디는 구축 하면은 낮은 급지인데 신축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중하급지, 하급지 이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검단이 최하급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검단은 완공되고 나면은 그래도 꽤 괜찮은 도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경기도 시흥도 지금 완성 단계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은 거기는 신안산선과 월곡 판교선이 아직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완성되고 나면은 좀 더 교통적으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광명이 하남보다 아래로 가 있는 거. 하남이랑 위례랑 비슷한 급지라고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하죠. 위례가 더 위죠, 하남보다. 그리고 수지랑 광명이랑 하남이 같이 있으면 안 되고, 수지가 광명 하남보다는 좀 하나 아래죠. 근데 수지에서는 신축 단지들이 아니라 수지 구청역에 있는 구축 단지들이고, 하남 광명은 아무래도 다 신축 단지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최상급지, 상급지 너무 좋죠. 근데 제 돈으로 못 가잖아요. 이 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지역도 있나요? 저는 구리역 주변이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경의중앙선밖에 없지만 다음 달인가 다다음 달에 8호선 개통하거든요. 근데 구리역 주변에서도 신축 단지들 이런 것들이 전 괜찮다고 봐요. 막상 개통하고 나면은 그때 조금 더 이렇게 반영되는 금액이 있고, 또 분양권인 것들이 또 있어요. 거기는 실거주 가치가 없기 때문에 분양권인 것들을 미리 사두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직장이 강남이나 동쪽이다 하면은 하남 미사 이쪽이 한 7, 8억대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직장이 4호선 라인이 좋다 하면은 기름 뉴타운 1단지, 6단지 이런 거. 기름역에서 너무 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같이 볼 만한 곳이 경기도, 내가 만약에 수원, 기흥, 판교 일자리다 하면은 수지구청역 주변 거기 구축 단지들. 성복역 근처에 있는 신축 단지들은 비싸요. 거기는 거의 가락동, 상도동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는 저는 오히려 좀 구축 단지들의 6, 7억대가 더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철산역 근처. 근데 거기는 사실 지금 8, 9억대예요. 많이 비싸졌어요. 8억 초반인 것들, 7억 후반인 것들이 그래도 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보셔도 됩니다. 만약에 내가 광화문, 종로 이쪽 그냥 출퇴근하는 분이라면 조금 어디 추천해 주세요? 근데 광화문, 종로는 지하철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남에서도 한 번에 가고, 기름에서도 4호선 타고 충무로나 이쪽 서울역 한 번에 갈 수 있고, 광명에서도 한 번 환승으로 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는 교통이 너무 좋은 곳들은 너무 거기를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직장이 좀 교통이 애매한 분들이 그걸 잘 따져야지. 특히 공항이라든지 인천공항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공항 철도 라인을 끼고 있는 곳들이 좋긴 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걸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광화문, 여의도, 강남 이쪽은 교통이 너무 좋아서 사실은 어딜 사나 상관없어요. 그 얘기도 해주셨어요. 전세가 낮은 데는 보지 마라. 전세가가 낮다는 곳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재건축이거나, 근데 재건축이 요즘 되게 어려워졌죠. 그리고 실거주 만족도가 너무 낮은 곳들은 전세가가 낮아요. 네, 이런 곳들은 매매가나 전세가가 같이 오르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매매가가 비싼데 전세가가 낮은 곳, 이런 곳들은 좀 다르거든요, 얘기가. 근데 매매가도 낮고 전세가도 낮은 곳은 보면 안 됩니다. 특히 매매가가 4억인데 전세가가 2억이다? 이런 거 보시면 안 돼요. 바로 후회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가 4억에 전세가 2억 나는 게 있고, 투자금이 2억이에요. 그리고 매매가 6억에 전세가 4억 되는 게 있어요. 이것도 같은 투자금 2억이잖아요. 이럴 때는 후자 사는 게 낫죠. 이게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같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절대 금액이 올라가는 금액이 더 커요. 이 평균 금액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서울 30평 평균 금액이 12, 3억이거든요. 그걸 고려해 봤을 때는 20평대 6억대 이거는 비싸다는 게 아닌 거죠. 왜냐면은 우리 과거에 김밥이 1,000원, 1,500원이었잖아요. 지금 막 6,000원씩 하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이거를 김밥 주고 사 먹는다고? 이럴 바에 김치찌개 먹지에서 갔는데 12,000원이야. 이러면 또 그냥 김밥 먹자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지역을 정하시거나 아파트를 정하실 때 어떤 걸 좀 우선순위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역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은 그 지역에 쓸 수 있는 한계 금액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락동 30평대가 10
13억인데 어디 용인에 30평대가 13억이다 하면은 좀 이게 안 되잖아요. 왜냐면 상급지가 이 정도 가격이면 하급지가 이 정도 금액이 되면은 사람들이 검토를 하게 돼요. 이럴 바에는 더 상급지로 가지. 그래서 거기에 쓸 수 있는 지역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역을 먼저 봐야 된다 생각해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거기서만 봐도 충분하다 봅니다. 평촌과 3번 있으면은 한두 정거장 차이거든요. 근데 평촌이 훨씬 좋아요. 그만큼 지리적으로 비슷하다 하더라도 그 동네 자체 분위기라든지 학군이라든지 어떤 실수요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구가 있으면 그 동도 잘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교통이 제일 중요하고요. 교통인데 만약에 학군지도 포함되어 있다. 학군도 플러스다 하면은 더 좋고, 근데 상급지다 하면 더 좋고. 그래서 교통과 학군만 맞아도 저는 안전하다 봅니다. 그 다음 이제 상품성도 같이 봐야죠. 상품성이라는 것은 세대수도 좀 맞아야 되고 얼마나 신축이어야 되는지 그런 걸 보는 건데, 너무 세대수도 적고 너무 구축이고 너무 소형평수만 있다, 이런 것들은 안 오릅니다. 중요한 게 최상급지일수록 역세권은 중요하지 않아요. 땅값이 그냥 세기 때문에 최상급지면은 역세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하급지로 가면 갈수록 역세권이 중요해집니다. 땅값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교통이 전부인 거죠. 근데 최상급지는 지하철 외에도 주변 인프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역세권이 굳이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진짜 최상급지는 교통보다는 상품성이나 미래 가치를 더 보는 게 맞고,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교통과 얼마나 더 근접해 있는지, 그리고 그 열차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어디를 빨리 가는지, 이걸 보는 게 맞죠. 세대가 너무 적으면 안 되고 너무 구축이어도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그런 숫자에서의 기준도 있나요? 200세대면 너무 적어요. 제가 봤을 때 한 300세대는 넘어야 되는데 300세도 사실 적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300세대인데 거래가 활발하다? 이런 건 또 괜찮아요. 오히려 1000세대인데 거래가 별로 없다? 이런 건 더 위험해요. 황금성을 보고 들어간다는 거죠. 신축, 구축,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015년 정도까지는 저는 신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준신축이고, 2000년대 이제 초반에 지어진 것들은 구축으로 가는 거죠. 300세대 신축, 1000세대 구축, 뭐가 더 좋을 것 같으세요? 만약에 300세대 신축이 상품성이 너무 좋다, 그럼 저는 그게 더 낫다 봐요. 만약에 1000세대 구축이 주차가 불편하고 복도식이고 이러면 또 안 되겠죠. 근데 1000세대 구축이 지하철도 잘 돼 있고 그러면 당연히 1000세대 구축이 낫겠죠. 이런 미묘한 차이가 조금 딱 봤을 때 내가 300세대여도 살고 싶다면 여기가 더 좋은 거고, 신축이라도 기대하고 왔는데 300세대밖에 안 되네, 좀 생각보다 뭐 커뮤니티 잘 안 돼 있네, 이러면은 선택을 안 받겠죠. 부동산을 볼 때 뭐 사람들이 좀 자주 놓치는 부분이나 실수하는 부분이 있을지. 자주 놓치는 부분은 너무 많은 걸 잰다는 거예요. 100점짜리 찾으려고 해요. 여기는 연식이 조금 아쉽고, 여기는 주차가 좀 아쉽고, 언덕이 좀 아쉽고,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못 사요. 한두 개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완벽한 아파트 없거든요. 그냥 거래가 활발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 여기다 생각하면은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페인트가 벗겨져서 안 되고 마트가 없어서 안 되고 병원이 없어서 안 되고 이런 거 안 돼요. 그런 거 볼 필요가 없죠. 그리고 커뮤니티를 이용하려면은 비싼 단지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지금 접근하기 조금 아쉬울 수 있죠. 좀 돈이 부족할 수 있죠. 실수한 적 있죠. 근데 아파트로는 실수한 적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시세가 떨어졌다는 거는 실수라고 저는 보기 어렵다 봐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그냥 거래가 활발해서 잘 올라간다면 그냥 그거는 실수한 건 아니거든요. 실수한 거는 어떤 상품을 잘못 샀는지가 진짜 실수예요. 안 팔리는 아파트, 그리고 반등 때도 시세가 안 오르는 아파트, 하락기 때도 실거래가 없어서 안 떨어지는 아파트, 이런 것들이 실수한 거지, 그냥 내가 조금 남들보다 비싸게 샀다,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봅니다. 네, 그래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저도 처음에 부동산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2009년이었는데 이때가 하락기였거든요. 하락장은 늘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상승장이 오고 또 조정장이 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좀 비싸게 사더라도 반등을 잘 한다면 그거는 잘한 투자라고 봐요. 지금 말씀들이 다 돈 되는 정보들이잖아요, 사실. 근데 왜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미 알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정리만 안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데 뭐를 더 중요하게 봐야 되지? 이거를 그냥 정리만 못했을 뿐이지, 그거를 저는 그냥 정리 드린 것 뿐입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투자를 시작했을 때 어디서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책으로 그걸 처음 접했어요. 15,000원짜리 책에서 이런 지식을 내가 접한다고? 그걸 되게 느꼈고, 그리고 월급쟁이 부자들 처음에 팟캐스트로 시작했을 때 제가 그때 그걸 처음부터 듣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코크드림님, 뭐 너바나님 막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지하철에서 좀 좋은 내용들은 듣기도 했어요. 나도 이런 기회가 생기면 이렇게 풀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죠. 제가 만약에 책도 내지 않고 유튜브도 하지 않았다면은 이런 말할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조금씩 알려지면서 이런 말할 기회가 생긴 거죠. 저는 이거에 되게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 꿈은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벌어둔 돈을 의미 있게 잘 환원하는 게 저의 꿈이거든요. 어차피 내가 돈 다 싸들고 죽을 거 아니잖아요. 내가 번 것들은 좀 뭔가 잘 돌려주는 게 저의 목표이긴 합니다. 저희 자식한테도 물려줄 생각은 없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지금 현장 분위기 자체는 좀 어떤지 궁금한 것 같아요. 최상급지가 오르고 그 밑에 급지가 오르고 흘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압구정이 신고가를 썼다, 반포 어디가 신고가를 썼다 하면은 그게 잠실로 가고 또 개포로 가고 또 마포 성동으로 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상급지의 어떤 시세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실거래가를 보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올라가면 상승장, 떨어지면 하락장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작년 초부터 쭉 올라왔고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장이 있었는데 그게 하락장은 또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는 좀 반복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현재 절대 매매가 자체가 싸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세 상승장이 오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왔던 그런 엄청난 상승장은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약상승 있다 조정기, 약상승 조정기, 이게 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유는 공급이 일단 부족하고 전세가가 오르고 있고 지방에 이런 돈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은 좀 힘들겠지만 서울 수도권은 좀 더 단단해질 것 같아요. 공급이 없으니까 전세가가 올라가고 또 전세가가 자극이 되면은 야 이럴 바에 그냥 집 사자, 뭐 이런 수요가 또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집값이 또 자극될 수 있습니다. 전세가는 매매가를 항상 조금씩 이렇게 자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공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서울의 둔촌주공 끝나면은 이제 끝이에요. 향후 5, 6년간은 없을 거라 보기 때문에 전세가는 그래도 약상승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전세가 근데 오르는 이유는 뭐예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두 번째는 공급 부족. 지금 서울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비싸서 경기도 인천으로 나가는 거기도 하지만 새 아파트가 없어요. 그래서 신축이 오르고 전세가가 오르고 그러면은 준신축이 오르고 구축이 오르고 재건축이 오르고 이렇게 다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전세 사기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봅니다. 빌라에 안 사는 분들이 아파트 쪽으로 넘어오면서 그것도 좀 영향이 있었다고 봐요. 지방의 돈이 서울로 가고 있다는 건 무슨 말씀이신가요? 지방에 계신 분들이 자기 동네 집을 안 사고 서울시 집을 사기 시작한다는 거죠. 서울, 경기도. 그분들은 알아요. 과거에는 시세가 비슷했지만 지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왜냐? 초등학교 학생 수가 막 줄고 있거든요. 근데 서울 인구는 경기도 초등학교 학생 수는 계속 늘고 있어요. 또 내 주변 사람이 얼마 전에는 뭐 예를 들면은 부산 아파트 보고 있었는데 이 옆에 있는 친구가 나 부산 아파트 안 사고 그냥 뭐 어디 경기도 하남시에 하나 사놓았어. 거기가 더 부산보다 좋은 것 같더라. 이런 말 하면 자기도 흔들려요. 이러면서 다 전파가 돼요. 그러면서 지방분들이 사기 시작하고 특히나 소도시에 있는 분들은 집값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거든요. 감가 생각 때문에. 그런 분들은 우리는 그냥 지방에서 전세 살면서 서울에 사두자. 이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이 지방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런 부부분들은 전월세가 되게 싸거든요. 오를 가능성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 계속 살면서 나머지 돈들은 월급 받은 것들은 다 수도권에 투자해두는 거죠.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점점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외지인 비율이 되게 높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강연을 가다 보면 지방에서 서울 올라와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제주도, 뭐 어디 창원, 김해, 뭐 기차 타고 올라오셔서 거래하고 가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신생아 특례대출이나 특례보금자리론처럼 대출 정책을 이용을 해서 돈을 좀 많이 부동산에 풀어줬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지금 오른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대출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시세 그 자체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세 자체가 너무 비싸버리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대출이. 그런데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접근할 만한 시세라는 거죠. 그래서 대출의 영향은 어느 정도 있지만 크진 않다고 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실거주하는 조건인데 그냥 실거주 안 하고 갭으로 사두고 나중에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예비부부, 신혼부부, 1인 가족 이런 분들이 다 실거주를 무조건 해야겠다 이런 수요가 굉장히 줄었어요. 나는 조금 불편한 데 살면서 투자를 좋은 데 해두겠다 이런 방법이 더 유용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출은 그렇게 큰 영향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집을 사도 되는 시기 맞나요? 저는 사도 된다고 봐요. 된다고 보는데 사람마다 특성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나는 부동산 투자를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 사도 괜찮아요. 대신에 살 때 입지와 황금성을 꼭 고려하셔야 되고 최고가 대비 너무 많이 따라붙은 것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저는 얼마든지 매수하셔도 된다 보고 근데 나는 조금만 떨어지면 나는 진짜 멘탈이 붕괴될 것 같다 이러신 분들은 좀 기다려도 돼요. 근데 하지만 조정기가 왔을 때 현재 가격보다 더 비쌀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인정하고 가야 돼요. 저는 너무 타이밍을 재지 말자는 주의고요. 언제보다는 어떤 물건을 잘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반포, 압구정, 청담 이쪽은 정고점을 넘어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뭐 평촌, 수지, 하남, 광명 우리가 좋아하는 경기도 있잖아요. 이런 데는 정고점 넘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고점 대비 저는 적게는 10%, 많게는 15% 정도는 마진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봐요. 마포, 성동 이쪽을 봤을 때는 고점 대비 1억 정도는 마진이 있어야 돼요.
뭐 최고점이 16억이었다 그러면은 저는 15억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요. 이게 당연히 뭐 몇 년 뒤에는 그 고점을 돌파하겠지만 현재 시세로 봤을 때는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봐요. 위험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중간에 마음 상한 일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재작년에 최고점을 찍으신 분들 보면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거의 다 회복했어요. 그래서 2년 전 하신 분들은 사실 지금 똔똔이에요. 손해가 없어요. 근데 이왕이면 조금 저렴하게 사는 게 조금 좋긴 하겠죠. 너무 과열된 곳은 조정기가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최고점에 다다른 것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나머지 뭐 동작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마곡 뭐 이런 곳들은 그래도 아직은 한 10% 정도의 마진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은 괜찮다 봅니다. 특히 지금 조금 이제건 조금 주의해야 돼 라는 그런 지역도 있나요? 마포, 성동, 강동이죠. 그러니까 최상급지는 아닌데 그 밑에 급지들. 이런 곳들이 2022년에 조정도 많이 왔어요. 왜냐면 인기 지역이다 보니까 거래도 활발하고 무리해서 사시는 분들도 많고 오를 때도 가파르게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곳들은 마진을 어느 정도 딱 정하고 들어가셔야 되고, 이게 넘는다 그러면 그 다음 급지를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 급지인 위례라든지 상도동이라든지 마곡이라든지 이쪽을 보는 게 맞겠죠. 금액대 본다면은 최고가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리고 작년 2023년 초부터 얼마나 올랐는지, 그게 폭이 제일 중요한 거죠. 많이 떨어지면 많이 떨어질수록 좋은 거고, 반등을 너무 많이 한 건 또 안 좋은 거고, 근데 반등을 또 아예 안 한 거는 또 보면 안 돼요. 적당히 했는데 이건 상승 여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죠. 2023년 초 대비 못해도 한 15%는 올라 있어야 돼요. 10에서 15%. 30%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못해도 10%는 올라 있어야 돼요. 근데 10%도 못 올라 있는 것들은 나중에 대대 상승기가 왔을 때 마지막에 오르고 떨어질 때 또 빨리 떨어져요. 그리고 또 회복을 못해요. 이러면 점점점 격차가 벌어집니다. 가장 속편한 거는 내가 현재 살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걸 사면 돼요. 추경매 사는 거 같더라도 이 여력이 되면은 그냥 제일 좋은 거 사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대세 상승기가 왔을 때 그게 더 많이 올라요. 절대 금액이. 이 비율로는 덜 오르거든요. 근데 절대 금액은 더 많이 올라요. 이렇게 또 빨리 오르는 만큼 또 빠르게 떨어질 위험은 없을지. 2022년처럼 크게 하락을 할 요인은 현재로선 잘 모르겠고, 사실은 그 예측은 하긴 어렵지만 위기란 항상 갑자기 오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에요. PF, 가계 부채, 환율, 또 인구 감소, 이런 거는 위기가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건 다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측 못하는 갑자기 들이닥치는 사고가 위기거든요. 그거는 언제 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은 예측보다는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한데, 만약에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상급지가 더 많이 빠지거든요. 그때 갈아타게 하면 돼요. 오히려 하락기가 상급지로 가기 더 좋은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락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락기를 기회로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1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갈아타기는 좀 안 좋아요. 지금은 상급지 그리고 그 밑에 급지가 많이 올랐거든요. 중급지랑 시세가 많이 벌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저는 좁혀지는 구간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실거주를 할 것인지 갭으로 사둘 것인지, 이걸 먼저 고민하는 게 맞겠죠. 근데 저는 갭으로 사두는 게 더 좋다고 봐요. 되게 저렴한 아파트들 많거든요. 빌라가 아니더라도 월세가 저렴한 아파트들 무지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 불편하게 사시면서 실거주 만족도보다는 소유권에 대한 만족도가 더 커요.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보다는 내가 뭘 소유하고 있느냐, 이게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좋은 집을 마련했을 때 그때 실거주하러 들어가면 됩니다. 15년 동안 또 현장을 보신 만큼 주변에서 부동산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사실은 2018년 전까지는 물어본 사람 거의 없었어요. 그때 집 사라고 많이 했었거든요. 2016년부터 18년까지. 그때는 사실은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근데 2019년부터 막 뜨거워지면서 몇몇 분들이 물어봤는데, 사실은 회사에서 자기 자산을 오픈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 후배들은 오픈을 하고, 사회초년생들이니까 그 친구들은 저한테 물어보고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좀 저렴한 곳에 거주하면서 투자를 활발하게 했죠. 그 친구들은 지금 잘 됐죠. 지금은 진짜 열심히들 물어보시죠. 어떤 분이 2주택자였는데 그거 다 파시고 이거랑 이거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서 사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바로 그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벌써 지금 시세 차익 꽤 납니다. 또 어떤 분은 분당에 좀 외곽에 있는 구축을 팔고 판교 신축을 샀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렇게 행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시세 차익이 났죠. 그렇게 바로바로 실천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내가 뭣도 모르고 일단 행할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되게 많이 배우고 앞으로 자산으로서 뭔가 읽어갈 가능성이 높아질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을 집필하는 이유도 이 책을 보고 너무 감동받았다, 웹툰 보고 너무 감동받았다, 이게 저는 제 삶의 낙이거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작가님 때문에 갈아타기 잘했어요, 내 집 마련 잘했어요 라는 소리 들으면은 제가 이득 본 것도 아닌데 그냥 되게 좋습니다. 행복하고 거기서 그런 삶의 만족감을 찾는 것 같아요.
분노 방정식. 이거 굉장히 동의해요. 이게 저는 어느 정도 맞다고 봐요. 이 주식으로는 안 싸거든요.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서는 오히려 대동단결이 돼요. 부동산은 안 그래요. 갈려요. 왜냐면은 결국엔 부동산으로 가서 그래요.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집 사고, 코인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집 사고, 사업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집 사기 때문에 집이 가장 어떻게 보면 종착점이자 마지막 자산이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락기 때는 무주택자분들은 되게 좋아하고, 올라갈 때는 신세한탄과 분노가 있고 시세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투자라는 것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성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감정적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저평가니까 오를 것 같아. 뭔가 호재가 있으니까 오를 것 같아. 근데 부동산은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감정을 더하더라도 이성이 더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으로서 망하는 사람들이 적은 겁니다. 근데 약간 다른 거는, 제가 다주택자일 때 무주택자 보고 뭐 바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1주택자 보고 알짜 빼고 알려준 적은 없어요. 그냥 알짜만 알려줬어요. 저는 오히려. 1주택자끼리 내 집 자랑 비슷하다면 할 수 있지만 안 비슷하면 또 자랑할 게 없어요. 만약에 좀 급지 차이 나면은 아무래도. 왜 신세한탄을 하게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부동산 분야 타이밍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은 고조선 때부터 있었어요. 한양을 먼저 선점한 자, 서울을 먼저 선점한 자, 서울 내에서도 강남을 먼저 선점한 자. 이 타이밍은 늘 있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2013년 초에 샀으니까 타이밍 잘 잡은 거 아니냐, 2024년 초에 샀으니까 타이밍 잘 잡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타이밍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타이밍이란 없습니다.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상품도 없고요. 그래서 그 완벽함을 조금 제거하는 게 좋죠. 완벽한 부모님도 없잖아요. 완벽한 배우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찾는데도 완벽함을 찾는다, 이건 조금 어렵죠. 집값이란 게 필수제이면서도 투자제이다 보니까. 근데 요즘은 약간 투자제가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저는 실거주는 조금 불편해도 되지만 투자 가치가 있는 게 더 좋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과거에는 금리라는 게 통장에 넣어두면은 막 15%였거든요. 지금은 1%잖아요. 그래서 15%씩 오르다 보니까 집값 오르나 내 이자 오르는 거나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자 거의 안 오르잖아요. 그리고 이 저금리일수록 정부에선 돈을 더 많이 풉니다. 동력을 위해서. 그러면은 자산시장으로 이게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내가 월급을 얼마 받느냐보다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져요. 너 월급 300만 원이고 너 월급 400만 원인데 300만 원이니까 자산이 훨씬 많아. 그럼 얘가 더 부자인 거죠. 그 자산을 언제 취득하느냐?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봐요. 2024년 하반기 지금 각각 좀 어떤 선택을 하면 가장 좋을지. 다주택자인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매물이 괜찮은 매물인지 일단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다주택자인 분들 중에 이상한 다주택자인 것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리를 다 할 필요가 있겠죠. 충전했다가 기회를 봐서 좀 괜찮은 거 하나를 매수하는 게 좋고, 1주택자이신 분들은 상급지와 하급지 차이가 얼마나 지금 벌어져 있는가, 이거를 보셔야 돼요.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상급지랑 5억 차이였는데 지금 7억으로 벌어졌다?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도 그럴 건지 좁혀질 여지가 있는지 좀 보셔야 돼요. 그때는 호가와 실거래가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너무 최고점에 다다라서 멈춰있는 상태인데 여기는 아직 10% 15%덜 올라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그러면은 갈아타기를 할 타이밍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곳의 시세 차이를 항상 확인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좁혀진 타이밍이 오면 갈아타기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상승기나 하락기나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돈 한 7천만 원 정도 있고 뭔가 재테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네.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어떤 걸 좀 추천해 주시는지. 내가 1억 대출 받을 수 있는가, 이거를 보셔야 돼요. 1억 대출 받아서 종잣돈 8천만 원 있잖아요. 1억 8천으로 사두는 겁니다. 전세 끼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1억 대출은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상환이거든요. 이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타벅스 안 가고 쇼핑 안 하고 여행 안 가면 됩니다. 6억대 아파트가 지금 전세가가 뭐 한 4억에서 4억 중반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2억 내로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매수하시면서, 그것들은 왜냐면 아직 고점 대비 20%씩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매매가가 한 6억 언저리면 좋겠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안양역 주변에 있는 단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평촌하고 인덕원역 사이에 있는 구축 단지들, 수지구청역 초역세권 말고 살짝 떨어진 것들이 한 6억에서 6억 중반 정도 하는 것들이 전세가가 4억 중반 정도 해요. 그 정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지역들의 공통점들이 수요가 많다는 거죠. 안양은 일단 1호선을 타고 가산 디지털단지와 4대문을 한 번에 가잖아요. 서울역하고 4대문을. 수지구청 같은 경우는 이 경기도 남부 일자리가 많잖아요. 기흥, 화성, 수원, 판교, 이쪽 일자리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곳이고, 또 강남도 한 번에 갈 수 있고, 그래서 수요가 많은 곳들이죠. 같은 지역인데도, 그리고 또 사실 옆집은 올랐는데요 우리 집은 왜 안 올라요? 하는 그런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상품성의 문제겠죠. 저층 중에서도 앞에 고가대로가 있어서 반지하 느낌 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잘 안 팔려요. 그래서 황금성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1층이라고 해서 갔는데 반지하고 그러면은 좀 암울하긴 하죠. 너무 소형 단지로만 구성된 곳들이 있어요. 단지가 40평대야. 제일 큰 게 뭐 20 몇 평.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구축이다? 완전 조심하셔야 돼요. 안 팔리고 시세가 안 올라요. 그래도 10평대가 섞여 있더라도 한 3, 40평대가 같이 다 어우러져 있으면 괜찮은데 소형 평수 많이 있는 것들은 저는 반대. 일단 신축에서 저렴한 건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지역을 좀 분산하면은 구축 단지에서 괜찮은, 예를 들면은 보증금 5천에 월세 50 아파트인데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부평 부천에도 많고 광명시 하안동에도 많고 평촌 뭐 산본 쪽 그리고 평촌 구축 단지들도 많고 출퇴근하기 괜찮은 것들 중에 반전세 저렴한 것들 되게 많습니다. 저층들이 많이 남아있긴 한데 저층들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팔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게 아직 안 팔렸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도 중고층 매물은 많았어요. 근데 이게 다 팔린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건데 근데 그 매물이 중고층 대비 10%씩 싸다 그러면은 사는 게 맞죠. 좀 비싼 단지는 7, 8천에서 1억씩 싸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는 저층 사도 괜찮다 봐요. 저층 중에서도 1층 중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아서 프라이버시가 아예 보호가 안 되는 곳들이 있고 어디는 좀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전 저층도 괜찮다 봐요. 저층 수요는 분명히 있거든요. 자녀들 키우시는 입장에서는 그만 뛰어 뭐 뛰지 마 이런 것들이 되게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1층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작가님 어떻게 다 하세요? 많이 살아보고 많이 들어보고 저도 이사도 되게 많이 다녔어요. 결혼하고 나서 6번인가 다녔어요. 투자금을 더 늘리기 위해서죠. 그리고 월세 사는 게 전 좋았어요. 아무 때나 이사 갈 수 있고 뭐 전세금에 대한 부담감도 없고 저는 전세금이라는 게 되게 2, 3억만 돼도 되게 큰 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이거면은 좋은 땅 하나 살 수 있어요. 좋은 아파트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보증금은 진짜 최대 보통 5천에서 한 7천 정도만 가져갔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20년 전인가? 그때 보상 금액이 60억이었어요. 현재 시세로 보면 200억이에요. 그걸 보고 와 저렇게 삶이 바뀌는구나.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자 처음 시작할 때 아파트라는 걸 몰랐어요. 아예. 땅이 그냥 부동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땅으로만 시작한 거죠. 공부하다 보니까 아파트도 알게 되고 건물도 알게 되고 상가도 알게 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다각화를 한 것 같아요. 집만 있으면 안 되겠다. 왜냐면 땅은 그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황금성 좋은 것도 보유를 하고 있어야겠다.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언젠가 들어가서 살 집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시작하고 한 5, 6년 뒤에는 집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아파트가 제일 좋아요. 땅은 잘못 사면은 평생 못 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황금성 좋은 아파트를 한 채 사두고 또 아파트를 하든지 토지를 하든지 상가를 하든지 뭐 건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아파트 없는 상태에서 다른 걸 해버리면은 조금 저는 불안하다고 봅니다. 저도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아파트를 일단 먼저 사놓고 시작했을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이랑 또 투자랑 병행을 하시면서 어렵지 않으셨어요? 물론 불편한 점이 있죠. 근데 시간만 잘 활용하면 부동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리고 시세가 들쭉날쭉하지가 않아서 저는 직장 다니면서 부동산 투자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모든 투자 중에. 아침에 내가 들렸다 갈 수도 있고 좀 일찍 일어나서 퇴근하다 들렸다 갈 수도 있고 주말에 들렸다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재테크도 또 좀 잘하는 그런 직장인들의 특징이 있었나요? 약간 내가 뭘 한다고 떠벌리고 다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 뭐 집 샀다, 투자 공부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는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묵묵히 자기 할 일 해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술자리를 별로 갖지 않습니다. 저도 술자리는 좋아하지만 술은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회식도 웬만하면 다 빠졌어요. 진짜 중요한 회식 빼고는 회식은 다 빠졌어요. 팀장님 제가 지금 좀 돈이 많이 부족해서 대리운전 하러 가야 됩니다 하면은 다 보내줍니다. 저 같은 경우도 투잡을 했고 저는 바에서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그래서 7시부터 한 12시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은 저처럼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약간 덕후 같은 성향이 있어서 하나 파면 거기에 되게 몰두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거고 또 스스로 채찍질도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4시 반에 못 일어나고 첫 번째 차를 못 타면은 저한테 되게 벌을 주고 이런 스타일이라서 근데 그런 거는 하기란 좀 쉽지는 않아요. 일반 분들은.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하지만 뭐 약간 부업 정도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돈을 모으고 또 공부를 같이 해나간다면 저는 얼마든지 될 수 있다 봅니다. 과거에는 정보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이 오픈돼 있어서 실패할 가능성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더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고 봐요. 안타까웠던 분들? 그런 사례도 있을까요?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가지고 계신 단지가 좋지 않은 단지거든요. 이거는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여기 무슨 호재도 있고 무슨 호재도 있고 이건 뭐 어떨 거고 뭐 막 이렇게 늘어놓으세요. 그래도 조금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은 또 똑같은 말 하세요. 또 하나는 연준에서 뭐 미국 경기가 중국에 무슨 일이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는데 집값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자꾸 이런 말씀 하시는데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올랐을 때 자기가 박탈감을 안 느끼면 괜찮아요. 그리고 다른 자산이 있으면 또 괜찮은데 그냥 집값만 막 빠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다 보면은 자기는 자본주의의 패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 안에서만 움직이는 게 좋긴 합니다. 내가 금리를 내릴 수도 없고 미국 경제를 부양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만 최선을 다하면 돼요. 제가 15년 전에도 저도 진짜 뭘 해야 될지 몰랐고 잘못한 것도 많고 어떤 게 잘하고 있는 건지도 몰랐는데 이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졌어요. 그 질문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 살고 있다고 봐요. 막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질문을 안 던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 공부가 맞나? 이 지역이 맞나? 내가 지금 절약을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성장의 과정이거든요. 그거를 자신을 좀 칭찬해가면서 장기적으로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잘 될 겁니다.